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리십니까? 네, 잘 예, 예, 들립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예, 네. 자, 선생님, 네. 다른 분은 들어오신 분이 없으신가 모르겠다. 지금 참가 선생님, 선생님 혼자만 들어오셨네. 오늘은 다른 분이 일이 많으신 모양이다. 이정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제 강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지요.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안 그래도 강의 워낙 잘하시가 호평이 굉장히 큰 호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일요일 날 우리 인터블고 호텔에서 그 임상 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였습니다. 예. 그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참가 인원이 한 1,500명 접속을 많이군요. 예, 많이 예.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방을 4개인가 해가지고 준비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시간에 스트리밍으로 강의했는 쌤도 있고 또 어떤 강의는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녹화했는 그 필름을 들게 됐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에 질문이 훨씬 많이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실제로 스트리밍 강의 때는 강의했는 선생님이 하시고 또 녹화했는 강의는 이제 자장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그렇게 녹화했는 분은 그 현장에 없으시니까 이제 그 자장분이 답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선생님들이 이제 손준혁 선생님이라든지 이호명 선생님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진행을 했는데 워낙 대구에서 우리가 중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강의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노하우를 많이 알아가 진행이 굉장히 매끄러워졌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개원회사에서는 중간에 접속이 많이 돼가 중간에 끊기지고 이랬는데 다행히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접속이 안 되니까 끊기지고 진행에 뭐 에러는 거의 없이 잘 예정된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강의를 보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구나. 앞으로의 미래의 학회는 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과 1년 전에는 이런 학회라고 하는 상상을 못했던 이런 게 현실로 나오니까 참 뭐라 해야 될까 참 미래 타임캡슐을 타고 미래로 가버리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2주 전에가 제가 이제 노인의학회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있는 힐튼 호텔인데 가보고 많이 놀랐어요. 거기에는 온라인 강의하고 오프라인 강의했는데 오프라인에 오신 분이 전부 다 선배 의사 선생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만 오프라인 강의에 다 앉아 계시고 온라인 강의에는 전부 다 젊은 선생님 전부 온라인 강의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에 들으시는 그 선배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은 점심시간 후라서 그런지 반 정도가 주무시고 그래서 뭐 이카가 좀 그 한 포연입니다만 저는 들어가서 요양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시간에 온라인 강의는 점점에서 온라인 그 나이 드신 뭐 오프라인 듣지 않겠나.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예, 세상의 변화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도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지방에 뭐 부산이나 목포나 있는 선생님이
아니 뭐 학회하는데 꼭 뭐 오프라인 해야 되느냐, 서울 가야 되느냐, 집에서 또 떨어지냐. 그렇죠. 그리고 식사 시간이 없어요. 어제 우리 했는 강의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방 하나에다 도시락을 쫙 깔아놓고 자기 시간 내내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밥 먹고 그렇게 식사 시간이 따르고 배고프면 와서 드시고 도시락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많더라도 9시에서 일찍 끝내고 강의가 많더라도 계속 뭐 그냥 휴식 시간 개봐야 그냥 뭐 잠시 보내고 계속 연속이 돼버리거든.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구나. 뭐 듣는 사람들도 그냥 뭐 강의 듣다가 밥 먹고 강의 듣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느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 제 걱정이 지방대학의 교수님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내분비나 심장내과나 뭐 이런 내과 선생님들이 사실은 대구 지역도 지방에 계시는 우리 모교나 인근학교는 교수님들이 이제 이 30명 모아가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이런 강의인데 이제는 전부 다 중 강의로 되어버리니까 빅5 교수님이 강의를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다 쓰리 해버려. 그걸 이래 보니까 야 이래 되면 앞으로 지방대학 교수님들은 손가락 빨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이죠.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은 옛날에 대구에서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강의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너 많이 모였죠. 모교고 다 아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가서 저녁 식사도 뭐 얻어먹는 겸 강의도 듣고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뭐 제약회사들이 점심시간 줌으로 깔아보니까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먹고 줌 강의로 다들 그래 그렇습니다. 되면 앞으로 내 생각에는 빅5 병원의 교수님들 아바타를 만들어 가지고 가령 뭐 김막동 교수님이 유명하다 카디올로지 김막동 1부터 100까지 만들어가 전국에서 다 AI로 다 진료해 AI가 안 되는 거는 뭐 서울에 오시라고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 뭐 그 김주아 아나운서가 아바타로 뉴스를 진행했다. 뭐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느낌은 앞으로 강의는 정말 컨텐츠가 중요하다. 컨텐츠가 나쁘면 이제는 다 듣는 사람이 외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담이지만 이 기회에 김일봉 원장님 서울로 이사 오시죠. 뭐 저랑 같이 하시죠. 제가 대구 고향이고 대구서인데 그럴 수는 없죠. 뭐 그냥 서울로 따져보지만 이 사는 어렵지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신낭정입니다.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입니다.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비율 할 때는 이 폴리시스틱 키드니는 뭐 아주 예후가 좋고 뭐 별 문제가 없는 뭐 질환이다 했는데 전혀 그거는 틀리죠. 어달트 폴리시스틱 컨제니탈 오토조말 도미넌트 디지즈로 이제 가족력이 있고 이 질환들을 보면 42대까지는 대체로 괜찮다가 40이 넘으면 이제 큰 프로블렘 생깁니다. 주로 헤마추리아 생기기도 하고 또 인펙션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쪽에 프랭크 페인이 오기도 하고 스톤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이제 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이 돼가 50대, 60대 되면 이제 엔드 스테이지 리날 디지가 생기는데 이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의
질환의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다른 글로메룰러스나 다이베틱 네프로파시한 크로닉 리날 디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메룰로네프라이티스나 다이베틱이라는 것은 이 우리 몸에 이제 이런 이 나이트로젠 그 노폐물을 배설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또 우리 몸의 프루이드를 컨트롤하는 능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이레시스나 이 투석을 했는데, 투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버로드된 볼륨을 빼고 일렉트로라이트를 정상으로 맞추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는 두 가지 역할인데, 그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의 크로닉 리날 페일리어는 이제 그 노폐물은 우리 몸에 리텐션 돼 있지만 이제 볼륨을 는 그래도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환자가 견디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그 우리 몸에 노폐물만 빼주고 볼륨은 별로 그렇게 지장이 안 되니까 훨씬 다른 질환보다는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한 크로닉 리날 디지는 우리가 환자로 봐서는 생활에 조금 더 낫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키드니가 안에 다양한 크기의 시스트로 키드니가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키드니가 이 작은 멀티플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형태의 시스트로 가득 채 있어 이 시스트에 의해서 신장이 볼륨이 커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콜텍스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와 신실질의 이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간이 키드니가 완전히 시스트로 대체되고, 이렇게 보시면 트윙클의 아티팩트가 생기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제 결석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이런 시스트 안에 헤모라지, 뭐 드물게는 인펙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대략 40대 때부터는 병원에 오게 된다 하는 것을 환자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어달트 폴리시스틱 키드니는 또 리버에도 키드니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하고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의 다낭신에는 키드니, 그 다음에 리버, 그 위에 판크레아스라든지 다른 이제 오간에도 낭성변변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는 진단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장의 종대가 되고 신장의 전체를 증가하는 다수의 무에코 전개가 있고 신실질이 이제 얇아지게 되죠. 신치질, 피질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신장의 중심에코 복합체하고 구별이 잘 안 되게 되는 이런 소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입니다. 이 혈관근 지방종, 키드니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대체적으로 비나인입니다. 말리그는 아주 드뭅니다. 이거는 신장의 혈관하고 근육하고 지방 성분이 종대돼서 생기는 병입니다. 대체로 이제 지방 성분이 많이 증대가 되죠. 지방 성분이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고에코 종괴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고에코 종괴를 띠게 되고, 여기에서 이 지방 아닌 다른 근육이나 또는 뭐 혈관 성분이 많이 증식이 되면 이 에코제니시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 성분은 굉장히 에코가 떨어져 있고 지방은 에코가 높기 때문에 이 성분에 따라서 에코의 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지방 성분에서 종괴가 커지게 됩니다. 특징적인 소견은 뭐 이 비교적 경계가 명료하고 호모지니어스하고, 그 다음에 중심 에코 복합체보다 에코가 좀 더 크다.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우리 리날셀시하고의 감별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크기가 2cm 이하에서는 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하고
리날 셀시의 구별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이 저에코일 수도 있고 고에코일 수도 있고 믹스드 에코일 수도 있는데, 이 리날 셀시에서 이 종괴가 작을 때는 고에코성 종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에코 종괴하고 리날 셀시하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이 영상학적으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크기가 이제 2c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크기가 좀 더 크더라도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지만, 리날 셀시에는 크기가 2cm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특징적인 소견이 몇 개씩 보입니다. 첫째는 리날 셀시에는 슈도 캡슐을 동반합니다. 이 종괴가 팽창성 발육을 하니까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해가 저에코인 슈도 캡슐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리날 셀시에는 안에 한 2cm 이상 3cm가 되면 안에 헤모라지를 출혈을 일으키고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기 때문에 출혈을 일으키가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이런 걸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고에코 또는 저에코, 무에코가 보입니다. 때로는 이제 변성을 일해서 칼시피케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괴가 그 하일로를 동반하고 그 안에 무에코의 낭성변변, 출혈된 고에코, 칼시피케이션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스트럭처를 보일 때는 리날 셀시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리날 셀시는 이 종양은 이제 그 리날 베인으로 침범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날 베인 스롬보시스에 있으면 뭐 거의 틀림없이 리날 셀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실제 임상에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날 셀시인지 엔지오마이오라이포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결국은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나 리날 셀시에는 CT를 찍어서 그 종괴 안에 펫 성분이 있느냐를 검출이 됩니다. 펫 성분이 있으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에는 CT나 MRI가 필수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배울 때는 리날 셀시에는 바깥으로 벌징을 잘하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벌징을 잘 하지 않는다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도 벌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성으로서는 그냥 내가 이것이 리날 셀시로 페이버한다,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로 페이버한다 정도로 되지, 그 자체 가지고는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초음파. 그래서 초음파는 디텍션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칼라 도플러에서 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도 이렇게 헬류시노가 보일 수 있습니다. 리날 셀시에는 헬류시노가 이제 감별은 헬류의 신호의 이제 벨로시티를 재보면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이 벨로시티가 느린 헬류시노인데 리날 셀시는 벨로시티가 높은 헬류시노고, 또 헬류시노가 보면 RI 인덱스가 굉장히 낮은 헬류시노를 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리날 셀시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종괴 안에 지방 성분이 있어서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에코가 굉장히 높은 에코다. 주로 신장의 상극 또는 하극에 위치한다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신주위 지방으로 침윤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리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AMR입니다. 다음에는 리날 셀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날 셀시는 주로 이제 프록시말 컨볼루티브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키드니에서 보면 그로메스가 있고 그로메스에서 이렇게 루프 오브 헨네, 그 다음에 프록시말 컨볼루티들 그로메스에서 내려와 가지고 프록시말 컨볼루티브들, 디스탈 컨볼루티브 그 사이에 루프 오브 헨네, 그 다음에
컬렉팅 닥터로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키드니에서는 콜텍스 부분은 주로 있는 것이 글로메룰스, 그 다음에 베설, 그 다음에 프록시말 컨볼루트 튜블, 디스탈 컨볼루트 튜블이 있습니다. 메듈라 쪽은 컬렉팅 닥트가 있죠. 그래서 리날 셀시는 이 프록시말 컨볼루트 튜블에서 튜블에서 생기는 종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양이 커지면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 되고 또 헬로를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그 센터 부분은 저에코 내지 무에코, 변연부는 고에코, 종의 크기는 5에서 4cm 크기 정도가 됩니다. 칼라를 떼어 보시면 종의 여기에 변연의 헬류신호 있고 요 안에 파우더폴을 떼어 보니까 내부에도 풍부한 헬류신호가 관찰이 됩니다. 헬류에도 보시면 이게 동맥상, 박동성 동맥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 신정맥이 확장되고 내부에는 또 헬류 결손 부위가 관찰이 됩니다. 그렇게 신정맥의 혈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비뇨기과에 가서 좌측 신장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리날 셀시는 신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양에 가장 많은 게 리날 셀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50대, 60대에 많습니다. 병리 조직적은 프록시말 컨볼루트 튜블에 생기고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클리어셀 타입, 크로모포브 타입, 파피러리 타입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클리어셀 타입이 되겠습니다. 클리어셀 타입이라 하는 것은 안에 세포의 종양 세포 안에 글라이코젠이 많아가지고 이런 성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미경 할 때 파라핀 엠베딩 하면 알코올로 해버리면 거의 녹아 나와버려가지고 이 세포 안이 투명하게 보이겠어. 그래서 클리어셀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진단에서는 신장 내부의 종괴는 고에코, 저에코 다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괴 내부에 네크로시스를 이렇게 크지만 무에코로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연의 저에코도 이건 헬로가 됩니다. 종양이 익스펜딩, 팽창해가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해가 슈도 캡슐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양의 외국으로, 신장 외국으로 돌출, 흠프 사인이 보이는데 이거는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뚜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리날 셀시가 커지면 바깥으로 돌출할 수 있지만 신우 쪽으로도 인베이딩 할 수도 있습니다. 신정맥, 하대정맥으로 종양 색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칼라도플라사에서 종괴의 변연을 둘러싸는 헬류신호, 그게 내부로 들어가는 토초산, 추모 배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포에코도 있고 아이소에코도 있고 하이포에코도 있고 네크로시스 거의 다 돼가 안에코 있어요. 모든 에코는 전부 다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몰 리날 셀시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 사실은 감별 불가능합니다. 그냥 한번 우리가 감별을 꼭 한다면 에코가 리날 셀시에는 저에코인 경우가 많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고에코가 많다. 그 다음에 내부의 구조는 비교적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호모지니어스하지만 리날 셀시에는 헤테로지니어스하다. 그 다음에는 포스리 인핸스먼트, 후방 음량 증강이 리날 셀시에는 한 50% 보이는데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는 후방 음량 증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크게 감별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리날 셀시 50%를 하지만 50%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방 음량 증강이 있으면 리날 셀시 쪽으로 좀 더 생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리페럴 하일로가 리날 셀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는 없다. 칼라 도플라에서는 하이퍼바스큘러하다. 그 다음에 엔지오마이오라이포는
히포바스큘라다 이래 되지만 때로는 헬루시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바스큘라 하면 리날 셀시로 일단 생각을 하고 엔지오마이로페는 바스큘라리티가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이퍼바스큘라리는 아닙니다. 이게 헬류의 벨로시티를 재면 여기에 표시가 날아가 버렸네요. 리날 셀시에는 이 V 맥시멀 벨로시티 20 이상인데 엔지오마이로라이프는 헬류가 신호가 보이더라도 이 헬류의 벨로시티 최고 유속이 20cm 이하이다. 넘지를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리날 셀시엔 주위에 이렇게 헬로를 동반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 시스트나 칼시피케이션을 잘 동반한다. 엔지오마이로라이프만은 아주 샤프한 마진이고 호모지니어스하고 여기에 에코지너가 중심 에코 복합체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은 에코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에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환자가 50대 아주머니가 키드니에 에코제닉한 메스로 오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하니까 리날 셀시가 의심되었습니다. 그래 임프레션을 리날 셀시로 주고 영상의학과에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년 MRI가 그렇게 많을 때가 보고가 안 될 때죠. 그래서 CT를 찍고 CT에서 판독 소견은 리날 셀시 컴패티블 합니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의학 선생님은 대구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리날 셀시 임프레션으로 병원에 종병에 보냈습니다. 종병에서 이 환자를 받고 비뇨기가 바로 보냈더니 비뇨기 선생님은 리날 셀시 하고 네프렉토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옵시가 나오니까 리나 엔지오마이로라이폼 나오니까 비뇨기과 선생님이 많이 놀랬죠. 저희 병원에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를 수술했는데 프렉토미인데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진하고 결과를 가지고 영상의학 선생님 갔더니 영상의학 선생님 보시더니 아니 이게 왜 리날 셀시냐?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가 맞는데 영상의학 선생님이 다시 보니까 리날 셀시보다 엔지오마이로라이포마 쪽으로 진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동생분이 내과 의사였습니다. 수도권에 개업하고 계신 내과 의사고 우리 모교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무난하게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영상의학 선생님도 우리 내과에서 임프레션을 강력하게 주면 그걸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레전드 할 때 응급실에서 인턴이나 레전드 1년차가 교통정리를 잘못하면 이제 환자가 엉뚱한 과로 또 같은 내과에서도 파트가 엉뚱한 대로 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같이 이제 키드니 마지막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장찬 선생님은 지금 진짜 열심히 근골계 계신데 이쪽에 들으면 또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다기보다는 옛날 생각 좀 하고 하면서 듣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기 선생님처럼 이 전공이 아주 특수해버리면 다른 쪽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장선 선생님은 다른 쪽에도 관심을 두시는 거니까 조금 르네상스 인간적인 근데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데 내과가 옛날에는 내과 선생님이 제일 두루두루 많이 알았다 하는데 분과 전문의가 되고 난데 내가 요새 나오는 선생님은 좁게 진짜 깊게 알고 다른 파트를 전혀 모르는 내과 전문의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 쌤들은 그래도 좀 나은 시대입니다. 요새는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시겠어요. 네. 너무 이제 시대가 조금 너무 전문화가 되는 느낌도 듭니다. 내가 레지던트 할 때 그게 72학번이고 7, 8년도 인턴, 7, 9년도에 1년차, 79, 80, 81, 82. 그 시대는 뭐 분과라 해도 뭐 분과가 뭐 거의 잘 되지 않는 시절이라서 내과 쌤들이 대부분 토탈 플레이어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올라운드 프로였죠. 예, 토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에 비해서 훨씬 좁게 깊으지는 못하지만 넓게 하시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옛날보다는 좀 뭐라 할까 조금 우리 때가 너무 틀렸죠.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수기를 1년차 때 다 했거든요. 3월 2일 되니까 내시경을 했는데 어디에 올 줄도 모르면서 수시 이 내시경 수시였고 오후에는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 때는 코로노스코피가 없는 시대라서 시그모이드스코피하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 리버 바이옵시 리버 사이톨로지 그 당시에는 초음파도 어떻게 했냐면 테크니슘 99M 리버 스캐닝 라디오 아이소토프 스캐닝해가 환자 배에다 갖다 놓고 대충 어리짐작으로 찌르거든요. 바이옵시하고 사이톨로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우선 일은 이 이야기 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옵스트럭티브 존디스 오면 사실은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를 우리가 진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초음파가 없어서 지금은 간단한데 그래서 우리 환자를 엑스레이실에 들고 가가지고 그 반으로 찌릅니다. 시바 니들케가 찔러가지고 다이를 밀어였어요. 그런데 찔러보면요. 노멀 바일락트는 아주 가늘기 때문에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가 바일락트가 늘어나면 바일락트가 굉장히 늘어나가 찌르면 바늘에서 두두두둑 하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건 거짓말이고 밥이 들려요. 바늘이 굵어졌다. 그래가 이렇게 찌르면서 다이를 조심스럽게 이었다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이가 확 나가 옵스트럭션 위에 바일락트에 다이가 이제 디스텐션대 안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거짓말 같죠.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코가 내가 들어왔는 게 2년차 때 들어왔습니다. 심에코 들어왔는데 그 전에 심에코가 1년차 인턴 때 없어가 그 당시에는 페리카디얼 이퓨전 환자가 정말 많았거든요. TB 페리카디얼 이퓨전이죠. 그러면 이제 체스트를 찍으면 슈파인에서 찍고 일어나서 찍으면 그 카드에 카디악 실루엣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심음이 물론 들어보면 청진음의 핫 사운드가 멀어져 있고 에코도 심장 그 EKG에 로우 볼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단해가 바늘로 찔러가 페리카디오센테시스 했거든요. 이거 안 했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그 당시에는 또 복막 투석을 저는 네프롤로지 1년 반 했습니다. 소화기내과를 가지고 실제로 소화기는 6개월밖에 못했고 1년 반을 네프롤로지가 투석, 신장 이식, 해모, 페리토니얼 다이리시스 다 했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페리토니얼 다이리시스 때 트로카 가지고 이제 공기를 연 다음에 트로카로 찌르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하게 창자를 뚫고 그러면 위에 섭배 뭐랄까 야 찔러도 창자 안 뚫려 무섭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일화가 뭐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레지던트 2년차 때 우리 경북대학병원에서 처음 그걸 했습니다.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트랜스퍼 하기 전에 이제 리날 바이옵시를 했거든요. 크로닉 그로메룰 디지즈 나오면 그 당시 우리 경북대학병원의 백내학과에 리날 파솔로지를 볼 사람이
없었겠습니다. 그래서 리날 바이옵시를 하면 결과가 뭔 줄 압니까? 크로닉 리날 디지즈. 딱 한 줄로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옆에는 뭐라 그로메르스가 몇 개 나왔다는 열심히 써놓고 또 전화 와요. 그로메르스 안 나오면 바이옵시 다시 하락하거든요. 기들이 진단도 못하면서 그로메르스 안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에 바이옵시 하면 DIP를 하잖아요. 엑스레이 실가 DIP 하면서 프로로 보면서 무슨 빔 실버만 니들 엄청 그 들어가면 고기 육속관에 고기 뜯는 거와 똑같습니다. 안에 집어가 팍 돌리면 고기가 키더니 티슈가 팍 나오고 그 다음에 헤마추리아 많이. 그래서 바이옵시 하면 노상 진단이 안 떨어져요. 그 크로닉 리날 디지즈. 그래서 우리가 묻거든요. 멤브라노스인지 멤브라 포카레 세그멘트일까 봐 대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텝 네프로지안 돌아가신 이실의 선생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부산 고신의대에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해진 중에 이제 선생님께 했거든. 선생님, 리날 바이옵시 하는데 진단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리날 바이옵시를 그만하면 좋지 않겠어? 해봐야 진단되는데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했다가 욕을 바가지 먹고 뭐렇게 했어요. 뭐랄까 이놈의 새끼 니는 생각하는 놈이가 지금은 진단 안 되지만 그 나중에 바이옵시 엠베딩하는 파라핀 엠베딩 있으면 나중에 다 진단이 된다. 진짜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고 난 뒤 2년 후에 우리 백리과 선생님이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앞에 네프롤로지 가가 연수를 받아가지고 그 바이옵시에 있는 그 전부 다 진단이 다 옛날 바이옵시에 있는 걸 전부 다 진단이 다 됐어요. 물론 환자는 그 했는 사람 돌아가신 분도 대부분. 그러니까 이 학문을 위해서 바이옵시를 했는 거예요.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했는 게 아니고 학문을 위해서 했는데 참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이옵시 그러니까 오만 프로시저를 다 했는데 지금 레지던트 선생님은 에코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코 2D거든요. 이게 뭡니까? M모드. 그래서 뭘 열심히 했냐면 그와의 마이트럴 발브 프롤apse 신드롬하고 슬로프 제거 오늘 했어요. 그래 보면 그 시절에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이래 보니까 내과 선생님들이 뭐 진짜 옛날에 거의 환자를 보지 못하고 환자 보는데 주도적인 못하고 그야말로 교수님 스텝 선생님의 좀 뭐랄까 보조 역할이 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 때가 4년째 펠로가 없었는데 우리 병원 그 당시에 다 없었지만 4년차는 외래보고 3년차가 퇴원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오는 날인데 교수님의 VIP 환자는 우리가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었을 시대니까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환자분이 퇴원을 원하고 그런데 퇴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해가 이제 비상망으로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VIP 하는 환자는 3년차가 보고 환자가 원하고 이러면 퇴원을 시켜주고 그 다음 아침에 보고 또 환자가 응급으로 오면 3년차가 오다를 다 내고 그 다음 아침에 추인을 받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뭐 모든 환자는 입원 환자는 교수님이 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환자로 봐서는 그게 정말 최상이고 우리 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엉터리 처방도 많이 했구나 아무도 모르면서 처방했는데 요즘은 뭐 그러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쌤 때는 어땠습니까? 이정철 쌤 때는. 그때보다는 훨씬 나았죠. 나았는데 저 때는 펠로우 제도가 별로 없었을 때라. 그래도 선생님이 많이 4년차 때 많이 다 뭐
일관한 의결권이라. 거는 많이 했죠. 프로시저는 많이 하고 나왔는데 그러셨네. 후배들은 뭐 다 펠로우급에서 다 끝나니까 쌤 시대는 펠로가 없어. 그래도 뭐 입퇴원도 자율적으로 하고 처방도 자율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펠로우가 거의 5년 차니까요. 그렇죠. 펠로가 다 그냥 한자로 봐서는 참 내가 봐서는 펠로 제도가 가장 덕을 본 거는 누구냐? 대한민국의 한자들입니다. 펠로 제도 맞습니다. 때문에 저렴한 수가로서 세계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가 있죠. 가장 혜택 받는 건 국민이고 두 번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교수님이죠. 그렇죠. 옛날에 교수님은 펠로 쓸 때는 정말 힘들었죠. 요즘 교수님 뭐 의사파